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공부 요령 이걸 잠깐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수업 들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 이제 책은 필요 없고요. 그동안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최단 시간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보고 학생들이랑 같이 한번 적용도 해보고 그랬던 걸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대학교 때 공부할 때부터 많이 사용했던 방법들을 학생들과 같이 잘 다듬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은 한번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고 도움이 안 되시더라도 참고하신 걸 가지고 한번 잘 써먹어 보시면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한 6개월 조금 보강 이렇게 해서 한 7개월 정도 수업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걸 얼마나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좋은 결과가 오지만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오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마음가짐 차이거든요. 마음가짐하고 얼마나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그런 거 차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자기 자신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은 간단하게 제목이 쭉 써 있는데 1번 공부 요령만 지금 할게요. 그리고 스터디 요령은 다음에 제가 스터디 그룹 짤 때쯤 돼서 별도로 다시 소개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 나누면서 조금 수정될 게 좀 있을 거예요. 가끔 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강할 때가 가끔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학원 사정으로 약간 시간이 변경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금 상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고 4번 수험생 예절은 제가 왜 넣냐면은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공기업을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공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실력도 있지만 태도도 있어요. 태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면접 훈련을 이제 하시면서 보통 아주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한 3번 정도 연습하고 가시고 보통 1번이나 2번 만에 합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지원하시면서 벌써 공기업의 어떤 공기업이 요구한 인재상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또는 그런 분들이 주로 지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3번 정도만 잘 교정받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면접 3번이라는 게 3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필기 붙어갖고 면접 보면 벌써 3달 걸리잖아요. 3번이면. 그러니까 거기도 또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면접도 한 번에 붙자. 사실 우리가 필기 한 번 붙으면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자. 면접까지. 그게 이제 목표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면접에 임박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드린 거를 고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지금부터 이 몸에다가 체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기업의 공기업에서 좋아하는 사람 상이 딱 있어요. 저희 학원에 이제 공기업 직원 자녀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 앞에 기수 학생 중에도 남부발전에 아버지가 계신데 오시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옆에 친구들한테 쟤 좀 따라해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걔는 완전히 딱 공기업 스탠다드더라고. 하는 행동이나 인사하는 패턴이나 말투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냥 같이 우리 어울리면서 여러분이 스터디 하시면서 이제 같이 어울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투라든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늘 코치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연습하시고 어쨌든 사기업과 완전 반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부터 한 6개월간 같이 이제 저희와 같이 호흡하시면서 갖춰 나가시면은 아주 편하게 면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고치려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는 공기업 직원이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 방법, 뭐 시간 서로 약속 지키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인드를 갖춰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 예절이라는 게 뭐 저한테 예절을 다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사이의 예절. 여러분 사이에. 그건 제가 이제 스터디할 때도 아주 많이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평소에 하셔야지 이게 나중에 편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아주 예의 바르게 예절이 제일 중요해요. 예절이. 예의 바르게 옆 사람과 잘 어울리고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 나중에 이제 저하고 면접에서 뭐 토론 면접 이런 거 하실 때도 그때 가서 지적받으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 토론하는 거예요. 어차피 스터디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나는 공기업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연습하시고 지금 우리 기수 학생 중에도 공기업 자녀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요.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신다. 그런 걸 딱 듣고 거기에 맞게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부 요령을 해드릴게요. 공부 요령이 1단계부터 6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회 때 마지막 쪽에 이제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관문에는요. 3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는 제로로 왔다고 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전공자라서 제로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다 오셨기 때문에 머리가 굳은 사람도 있고 그죠? 머리는 공부는 한 2, 3년만 놔버리면은 완전 굳거든요. 머리 공부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가정을 하고 또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공부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 왔을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바닥으로 왔다고 쳐요. 제로로 왔다. 대신에 여러분이 합격 순위 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3단계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렇게 3단계에서 성장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론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이해하려면 이해했다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딴 사람한테 이거 이런 뜻이야. 그래프도 좀 그려가면서 이거 이런 뜻이야. 그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설명회 때는 이거 보통 3회독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3회독 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업만 잘 들으시면은 저절로 3회독이 되니까 수업에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문제 푸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요령이에요. 요령. 이 요령 안에는 특히 여러분은 거의 한 90% 이상이 객관식 시험을 거쳐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에 기수 학생들 공부 많이 한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요. 어렵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모자란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NCS, 인적성 이런 쪽은 특히 그렇죠. 그래서 다 아는 건데 결국 시간 싸움으로 한 10문제 정도 더 맞추냐 덜 못 맞추냐 이런 거로 거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령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해내느냐 이게 이제 요령인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어떤 시간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좀 단축하는 그 요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답을 내는 요령이 있어요. 답을 추정하는 추리하는 요령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해드립니다. 문제풀이 반에서 똑같은 문제를 놓고 푸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시고 요게 이제 연습이죠, 연습. 연습이라는 거는 숙달되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내 실력보다 덜 나오게 만드는 영향을 줍니다. 그죠? 연습된 거는 되게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근데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우리 친구들 이제 공부한 친구들 보면요. 설명의 책자에도 어떤
그 한점 붙은 학생의 수기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그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봅니다. 그렇게 보게 돼요. 어차피 여러분도. 그러니까 저하고도 한 6회독을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저희 커리가 이렇게 3단 구조로 짜져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두 달 이렇게 잘라가지고 첫 번째 두 달에는 기본 이론을 하고요. 기본 이론.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 다 만들어 드리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달은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문제풀이. 그래서 요게 1회독이고 요거는 3회독 할 거예요. 3회독. 3바퀴 돌아요. 그러나서 이제 심화를 할 건데 심화는 이론을 심화시키고 그다음에 문제를 심화시켜서 2회독 할 거예요. 2회독. 그럼 이거 합치시면은 수업만 잘 들어도 6회독이 되는 거예요. 수업만 잘 들어도.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걸 복습하시고 스터디하시면서 한 번 더 되짚어 보시면은 12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에 여기서 붙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공기업 시험 중에 난이도 상으로 내는 데도 있지만 중으로 내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으로 내는 데는 이 정도 갖고 붙는 거거든요. 이 정도 갖고. 물론 여기다 포커스를 두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넘어가면서 갑자기 막 지루해지고, 그죠? 먼저 붙은 친구가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실제로 여러분 중에 한두 명은 6개월 되기 전에 붙어서 나가요. 실제로. 앞에 기수 다 그랬으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이. 내가 늦은 것 같고. 늦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아다리가 잘 맞는 사람들은 빨리 붙는 사람이 나오긴 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 중에 스펙 좋은 사람, 스펙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운대가 잘 맞아서 요 정도 수준에서 붙여준 회사가 나왔는데 저하고 면접 잘해 하셔갖고 그냥 한 번에 붙었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항상 있어. 근데 이제 그걸 정상으로 보진 마시고 그건 이제 럭키하신 것이고 보통은 이제 여기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또 거치셔야 돼. 심화를 내 거로 만드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내 거로 만드는 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죠? 수업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선수도 있잖아.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들은 그냥 딱 수업만 들어도 딱 끝나는 친구가 있지만은 겸손하게 나 스스로 좀 잘 다시 복습해야 되고 다시 이렇게 다지는 시간 필요하다는 분들은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경우도 있고 좀 늦은 경우도 있고 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책에 보면은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뭐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뭐 이런 식으로 6단계를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그 중에 앞에 3단계는 이론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단계고요. 뒤에 4단계는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6단계가 되는데 그 중에 맨 꼭대기 첫 단계는 보다 넓게라고 제가 지금 표현해 놨고요. 보다 넓게. 그 다음에 2단계는 보다 깊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요 순서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순서를. 자, 이 보다 넓게라고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왜냐하면 보다 넓게가 왜 제일 처음 출발점이 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공부가 다 비슷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보다 넓게를 한 이유는 뭐가 있냐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 출제자의 성향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 대비하는 거니까 출제자의 성향. 그럼 출제자가 문제를 어떻게 만들길래 보다 넓게가 필요하냐 이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우선은 출제자 성향 보기 전에 출제자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출제자. 공기업 시험 출제자는 누구냐. 첫 번째로 외부에 의뢰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부에서 자체 출제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외부에 의뢰할 때는 두 가지죠. 다시 첫 번째로 특정 교수에게 직접 교수에게 직접 의뢰할 때가 있고요. 어떤 뭐 약간의 어떤 평소에 좀 안면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직접 출제를 의뢰할 때가 있고
두 번째, 어떤 기관에게 의뢰할 때가 있는데, 기관에게 의뢰하면은 그것이 다시 교수한테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도 의뢰가 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영학으로 저처럼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경영학 강의나 책 쓰기 이건 제가 제일 오래 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보다는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옵니다. 이게 전문가라고 일단 쓸게요. 이 전문가가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박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간접 의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체 출제할 때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회사의 그 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박사를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영이나 경제나 이런 쪽 박사학위 취득자가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사 연수원 쪽으로 주로 많이 배치가 되면서 늘 이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사부의 똘똘한 친구. 인사부에 이제 똘똘한 친구인데 최근 합격자. 이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는 놔버리면 몇 년 지나면 다 휘발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붙은 친구만이 그래도 요즘 얘기 잘 알고 있고 또 책도 뒤져보면 눈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를 의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 한 명에게 의뢰할 때가 많아요. 여러 명한테 의뢰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산 관계나 무슨 뭐 비밀 유지나 뭐 여러 가지 이유상 한 사람한테 책임을 지고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의뢰가 갔을 때 교수가 직접 내는 비율이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직접 책 펴놓고 공부하면서 이제 문제를 만드는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낮지. 그럼 누가 낼 것 같아요? 조교가 내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지금 촬영은 되고 있어서 좀 애매한데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조교가 낼 가능성이 있죠. 그럼 조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어떻게 만들죠? 뭔가를 참고해서 내겠지. 그죠? 어떤 책을 참고해서 문제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똑같은 교수니까 상관이 같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전문가 누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채용 담당한 기관들에서 연락이 자주 와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도와주는데, 저는 이제 제 책에서 내지는 않아요. 이제 공정하게 하려고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풀 수 있을 정도 문제를 만들긴 하지만은 이 전문가들도 사실은 자기 전문 분야나 좀 자신 있지 그 나머지 과목, 예를 들어서 교수 한 명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마케팅 전공자다 해볼게요. 그러면 마케팅은 완벽하게 알고 자신 있게 알고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은 기타 분야,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공자가 회계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재무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렇죠? 딜레마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그 문제를 보통 만들 때 여러분 가끔 보시는 그런 그 무슨 매경 테스트나 함경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 하나당 돈을 주기 시작하면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빠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금씩 밑에 연구원도 갖고 조금 이렇게 수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문제수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창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새로운 문제를.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고, 이 박사를 취득한 자가 그 박사학위 논문은 되게 분야가 되게 좁은 거 아시죠? 그래서 마케팅 전공자가 박사 논문을 쓴다 그러면 마케팅 안에서도 굉장히 좁은 분야 하나를 정해가지고 뭐 긴 사람은 한 뭐 2, 3년 연구하고 짧은 사람은 한 1년 연구해서 논문을 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것은 더 한계가 있겠죠. 지식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은 이 친구예요. 공부를 다 해봤어. 경영도 해보고, 재무도 해보고, 회계도 해보고, 뭐 경제도 해보고, 뭐 상식도 해보고, 다 해본 이 친구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또 뭐가 문제냐면은 문제 만드는 자신이 없어요. 그죠? 이게 문제를 잘못 만들면은 나중에 오류 같은 거 이렇게 문제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뭐 어필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이
인사고에서 상당히 찍힙니다. 실수하면은.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문제를, 그러니까 출제자 성향이라는 것이 이 출제자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문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내가 수험생들한테 진짜 새로운 분야 소개하고 싶어서 새로운 문제 창조적인 문제를 만들어 갖고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욕구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로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책, 좋은 문제들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고 좋은 책, 좋은 문제가 제일 좋은 거는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 그거는 상당히 심혈을 기해서 만든 거고 검증받으려고 노력했던 문제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도 어느 정도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어느 바운드에 나올지를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경영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모든 교과서, 모든 문제 거의 다 확보해서 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넘어가는 게 별로 없겠지.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 안에서도 나온다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를 제가 보고 있어요. 누구한테 그래갖고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출제자 성향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은 기존 자료를 참고해서 문제를 만든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창작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제자 성향 얘기인데 그 출제자 성향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제를 의뢰할 때 이들에게 출제를 의뢰할 때 이렇게 의뢰하죠. 문제를 상중하로 나누어서 몇 %씩 이렇게 포션을 정해갖고 문제를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제 올 때도 그래요. 항상 출제를 의뢰할 때 그 최근 3년 기출문제를 주고요. 문제를 먼저 보내줍니다. 이걸 참조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또 이 문제랑 겹치지 않게끔 문제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해서 문제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상이 뭐 한 20%, 하가 20%, 그 다음에 중이 한 60% 이렇게 변별력 있게 요구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출제 의뢰에. 그런데 이들은 쉽게 말하면 거의 초짜다 이거예요. 초짜. 그쵸? 거의 문제 평소에 안 만들어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예비군처럼 모여가지고 그냥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면요.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갖게 되냐면은 내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내가 상이라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거의 다 풀어가지고 학생들이 열심히 하죠. 요즘에 공기업 들어가려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다 풀어가고 다 거의 다 만점 나오고 변별력이 없다면 그러면 시험을 다시 볼 수도 있고 다시 볼 수도 없고 애매하죠. 그렇죠? 한 번에 딱 걸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90% 학생이 다 뭐 거의 95점 만점 맞았다. 그러면 그 변별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다시 이제 뭐 자격증으로 돌아갈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이 프로세스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적게 내거나 너무 쉽게 내면은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혼란을 줄 것이다. 또는 내가 욕먹습니다. 너 실력 이거밖에 안 되냐. 상이라고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냈냐. 이렇게 욕먹을까봐 이들은 상을 매우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비중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초짜일수록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학생들한테 저희가 모의고사나 문제를 보면요. 아는 건데도 틀리는 분 많거든요.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아는데 틀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냥 상 이렇게 보는데도 이분들은 진짜 막 이상한 문제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매우 어렵게 또는 지식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박사 딴 연구 이 주제 있잖아요. 내 전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집어넣거나 그래서 이제 이 밸런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개 시험 보시면은 한쪽에서 막 40, 50%가 몰려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마케팅에서는 40, 50%. 나머지는 되게 쉽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어떤 한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데 자기 전공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는 나는 잘 아니까 잘 아는 분야니까 좀 어렵게 내고 많이 내고 뭐 이런 경우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상이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빈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특히 초짜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생각보다 이걸 높였을 때 생각보다 쉬울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실수하지 말고 다 맞춰야 돼요. 왜냐면 한두 문제로 이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다 맞아야지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시험도 그런 게 몇 군데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보면 그냥 딱 한두 문제 차이로 그냥 아깝게 떨어진 경우가 있다고.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난이도 어려운 문제를 만들겠다 하면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중요한 주제를 어렵게 내거나 아니면은 또는 좀 희소성 있는 주제, 좀 희귀한 주제, 그러니까 지엽적인 주제 이렇게 쓸게요. 지엽적인 주제를 기본형으로 내거나 어차피 어렵게 내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꼬마들 어렸을 때 지식자랑 하면요. 별거 아니지만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이러면서 이제 지식자랑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묻는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실력 있는 사람만 낼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어려운 책을 그냥 베끼면 몰라도 그렇죠?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대비하시면 돼요. 보다 깊게. 여기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요 얘기만 하자는 거지. 이건 이제 나중에 또는 2단계에서 준비가 되니까 지금은 지엽적인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1단계에서 하지 않으면, 1단계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끝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더 이상 이걸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 단계라고 썼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요 순서대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요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 순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은 시험 날짜가 계속 가까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이제 시험 날짜가 점점 가까우는데 시험 날짜가 가까우면은 모든 수험생은요. 시험 날짜 가까워요. 다음 주가 시험이다, 내일이 시험이다 그럴 때 이거를 위에 걸 보려고 할 거야, 아래 걸 보려고 할 거야. 수험생들 마인드가 위에 거 봅니다. 그죠? 내가 평소에 잘 어려워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안 놓치려고 애를 쓰죠. 이런 부분은 안 봅니다. 왜? 이걸 보면요, 안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고 지엽적이니까 이거를 보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시간 아깝다. 그쵸? 이런 거 보고 있어요. 막 저기 그냥 교과서 구석에나 있고, 이러면 국사로 치면 요즘에 국사가 앞으로 강조될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회독수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자꾸 구석에 있는 문제를 찾잖아요. 그 진짜 뭐 빗살 모니터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런 걸 갖고 막 묻기 시작하면은 진짜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할 수 있겠어요? 시험 전전날에? 안 본다. 우린 눈에 안 들어와. 이거 보면은 마음이 더 불안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단계에서 안 보면 끝까지 안 보게 된다. 이렇게 알아셔야 돼요. 1단계에서 안 보면 끝까지 안 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기를 난 이런 거 잘 하니까 되겠지 뭐. 근데 공개월 시험에는 얘가 나오는 빈도나 얘가 나오는 빈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한 문제, 이것도 한 문제. 이거 맞춰야 된다고. 그렇죠? 요거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결국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을 많이 권유하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는 혼자 찾기 어려워요. 혼자 하려면 진짜 시간 낭비 같고 끝도 없다고. 근데 모여서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단계 보자. 이걸 안 보면은 끝날까지 한 번도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계속 마음이 더 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했을 때 마음이 좀 편하고 지금은 이제 저하고 공부하러 오셨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시간 만들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마음 편하시죠? 6개월 되게 오래 남은 것 같죠? 긴 것 같고, 그쵸? 지금 마음이 좀 편하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눈에 들어온다고. 지금은 신문 봐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데 시험을 앞두면 신문 보는 게 아깝다고, 그쵸? 신문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이거를 지금 안 하면은 더 이상 못 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꼭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뭐랄까 자신의 수험 생활에 무슨 가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봐야만 내가 이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1단계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러면 이거를 좀 쉽고 편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서브노트를 좀 작성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서브노트를 만들어두면은 아무래도 이런 걸 정리하는데 좀 시간도 좀 덜 뺏기는 것 같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는 것 같고 나한테 좀 유익한 것 같고 그래서 서브노트를 좀 작성하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이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는요 반드시 2가지를 지키시는데 첫 번째는 요약하여 작성하시고 두 번째는 직접 손으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번 시간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 2번째 시간부터 제가 수업을 할 건데 제 수업을 보시면은 1시간 동안 저 끝에 이 끝까지 판서를 쫙 하고요. 그리고 딱 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판서한 걸 열심히 받아 적어요. 노트 필기지 쉽게 말하면. 그 노트 필기하고 서브노트를 같다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지금도 제가 쭉 쓰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는 분들 있잖아요. 받아 적으면 그 받아 적는 동안에 머리를 씁니까? 안 씁니까? 머리 안 쓰는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받아 적는 거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찍힌 걸 그냥 적는 거지 이게 머리에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머리에 남으려면요. 항상 요약해야 되는데 요약을 어느 정도 하냐면은 오늘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경영전략이라는 파트를 배울 예정이에요. 쫙 배웁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배운 거를 그냥 노트에는요. 경영전략 하시고 그냥 한 줄로 딱 정리가 될 정도로 줄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1시간 배우면 제가 판서를 적을 때 여기까지 올 거거든요. 그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친구, 좀 잘 아는 친구들은 한 줄로 딱 끝나야 되고 요약이 조금 그래도 생소하고 좀 배운 게 많고 그런 사람은 한 서너 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약이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이게 요약이 돼야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요약할 수 없어요. 이걸 다 적게 된다. 이걸 다 적으면은 시간 낭비, 그죠? 손도 아프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생각해서 다 알겠는데 이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주제가 뭐고 내가 평소에 헷갈리는 거 나한테 중요한 거를 딱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무조건 핵심입니다. 요약하는 것도 가능하면 말로 하지 말고 그림으로 하시거나 그래야 머리에 오래 남거든요.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죠? 그런 것들을 그러려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공부는 생각하셔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단계가 이제 이론은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해하려면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로 할 수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 요약해서 하는 게 일단 핵심이고 두 번째는 오늘 오신 분 중에 혹시 사법시험이나 이런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하셨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법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서브노트 작성을 하면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단권화라는 걸 해요. 단권화는 고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단권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헌법을 공부한다 치면 헌법이 이게 교수들마다 갑설, 을설, 대표적인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설도 있고 막 그래요. 다수설, 소설 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교수가 교재를 다 썼어요. 서울대 교수, 연대 교수, 고대 교수가 다 썼죠.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한 책을 바이블로 놓고, 메인 책으로 놓고, 딴 책을 다 펴놓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책꽂이가 여러 권 꽂을 수 있는 책꽂이를 팔잖아요.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이렇게. 그쵸? 놓고 읽으면서 한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복사해갖고 이제 이렇게 가위질해갖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 끼워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이거 절대 하지 말라 이거. 그건 시간 낭비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배운 거를 이해한 거를 직접 손으로 쓰는 게 핵심이다. 가위질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죠? 이거는 뭐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갑설, 을설, 다수설, 소설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대표적인 이론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가장 표준적인 이론 하나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냥 오히려 우리는 줄여나가는 게 더 좋아요. 배운 거를 줄여서 내 머리에다 딱 넣고 내가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친구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기억도 남고요. 가위질하는 건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소용없다. 이거는. 그래서 내게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1년, 2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달 내로 딱 끝내서 나가셔야 돼. 몇 달 내로. 마음을 여러분 먹기 나름이에요. 마음을 내가 몇 달로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 그건 하지 마시고 그런 습관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직접 손으로 써서 이제 요약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노트 서버노트 작성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좀 널널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널널하게. 널널하게가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경영 전략을 배우면은 경영 전략 하고 나서 요약한 거 쓰고 나서 이만큼의 공란을 아예 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2번 이렇게 가든지 계속 공란이 있어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하면서 계속 여기에 끼워 넣기 할 게 생겨요. 중간에 끼워 넣을 게 있다고. 문제 풀면서 내가 몰랐던 거, 새로운 거 넣어야 되고, 특히 이제 신문 기사.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설명회 때 늘 강조하는 게 저희 수업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논술 면접까지 한꺼번에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저랑 수업 듣고 오늘 경영 전략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요 관련된 뭐 기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끼워넣을 일이 있다. 기사는 가위질을 하셔도 돼요. 그걸 뭐 옮겨 적을 필요는 없죠. 기사나 뭐 논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앞으로 계속 끼워 넣을 것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공란을 비워두고 챙겨나가는. 그러면 막 지저분해지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지저분해도 되고 나중에 다시 이거를 또 한 번 다시 쓸 일도 생겨요. 우리가 어차피 심화를 한 번 더 갈 거기 때문에 처음 다시 깨끗하게 다시 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까지 일단 여기다가 계속 모은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트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반잘라고 여기만 내용을 넣고요. 여기는 공란으로 해서 관련된 걸 이렇게 쓰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노트를 펼쳤을 때 이쪽은 쓰고 내용을 쓰고 이쪽은 공란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면만.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노트가 삼각 노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끼일 수 있는 노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별로 권유사항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언제라도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안 끼워 넣는 벌이 생겨. 다음에 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보단 차라리 이게 좀 압박감을 주는 건 같아요. 막 이게 아깝기도 하고, 이거 비어있으면 되게 아깝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끼워 넣을 게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가 2회독, 3회독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야지만 돼요. 모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또 여기다가 관련 이론이나 뭐 문제나 이런 걸 끼워 넣으려면 여러분 머리에 뭐가 남아야 되냐면 전체의 줄거리가 남아있어야 돼요. 뭘 들으면 이거는 어디쯤에 있는 내용과 연관돼 있다. 거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 전체 줄거리가 잡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저렇게 3단계를 하는 이유가 1단계는 여러분 머리에 줄거리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를 딱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연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란을 비워놓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뭔가 여기 끼워넣게 된다. 앞으로 잘 끼워넣는 사람이 계속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관련된 이론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지엽적인 거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그럼 어디까지 이 바운더리 어디까지 이걸 공부해야 되냐? 지엽적인 건 끝이 없는데 어디까지 하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출제위원이 이거를 문제를 내면 인간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지엽적인 것까지 준비하시는데 그 지엽적인 건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걸 내야 정상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거. 근데 교과서를 보면 구석에 어딘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고시 같은 거 보고 시험 끝나고 나가면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다 있지? 이렇게 나와보면 책에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거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죠? 이걸 막 일부러 골라다 넣는 게 아니라 가면서 생긴다고요. 그거를 모아놓는 게 더 중요하다. 자기 손으로 써서. 그러면 이게 조금씩 내게 되고 우리가 반복하기 때문에 눈에 자꾸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보다 깊게라고 했는데 보다 깊게는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주요 주제만 그다음에 주관식용으로는 뭐 주요 주제만 주관식용으로 우리가 대비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요 주제만부터 해볼게요. 주요 주제만은 뭐냐면은 각 과목마다 주요 주제는 약 30개에서 많으면 100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요 주제는 적게 모으면 30개, 많이 모으면 100개.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뭐 재무관리면 재무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래놓고 제가 주관식용으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 논하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서론, 본론, 결론 해갖고 이렇게 답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줄에서 한 30줄 정도를 내가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이런 내용 딱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동기부여이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둘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맨 처음에 내용이론은 뭐다, 과정이론은 뭐다, 차이점 뭐다 이렇게 해서 한 25에 30줄을 쓸 수 있으면 그게 공부가 된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주제는 작게 모으면 30개, 많이 모으면 100개인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수업 들어보시면 아세요. 수업 들어보시면 선생이 이건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는 거 또는 여러 번 반복 설명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건성건성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설명들을 읽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막 별표도 표시해주고 막 열심히 강조하거든요. 중요하다라고. 그걸 모으면은 작으면 이거, 길면 이게 됩니다. 많으면 이 정도 되는데 보통 이 정도일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아요. 주요 주제니까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걸 주관식용으로 대답 이렇게 준비해야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첫 번째로 왜냐하면 이거는 논술과 면접 대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논술과 면접 대비. 그 둘 다 논술 면접은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자기가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글로 표현하는 거고 이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술은요. 논술 있는 회사 시험 보시면 알지만 아무리 문제를 많이 내도 3문제 이상 내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문제 내거나 아니면 한 문제 필수 내고 고르기로 해서 한 문제 정도, 2문제 정도 쓰게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논술, 또 면접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여러분 개인한테 많이 물어봐도 30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1인당. 30분만 해도 굉장히 물어볼 거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논술 면접에 그러면 이게 시간 제약과 뭐 주제 제약, 지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걸 묻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걸 묻겠어요? 당연히 중요한 걸 묻겠지. 그 대신에 답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그 사람이 내공이 느껴질 정도까지는 답이 나가야 돼. 건성건성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시면 논술 면접을 아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논술 면접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저한테 그때 가서 공부하겠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다 끝내놓고 저는 면접에서 답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설명회 때 많이 강조드리죠. 최종 단계를 통과하셔야 붙는 거예요. 필기 붙었다고 막 너무 기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지 마시고 거기서 누구나 다 붙는 거예요. 아주 수월하게 붙는 거예요. 필기는. 면접까지 붙어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게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미리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스터디할 때도 그냥 주관식으로 그냥 한번 써보게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이 말로 표현하기가 빈약한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머리는 든 건 진짜 많은데 한 10분간 표현하거나 우리 PT 같은 것도 10분 PT 보통 시키면 긴 거거든요. 5분 PT가 짧은 건데
이 5분 PT, 10분 PT에 할 말이 없다는 그 자기 자신을 이제 알게 돼. 머리에 든 건 많은데. 이게 되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걸 지금부터 하자는 거죠, 연습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3단계는 뭐냐 하면은, 3단계는, 흐름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흐름도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 흐름도는요, 저희가 이제 심화반 가시면 두꺼운 교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교재 앞에 가면은 예시가 다 있어요. 챕터별로 제가 만든 흐름도가 있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어떤 분들 그 복사해서 거기다 막 이렇게 첨언하듯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 직접 손으로, 가능하면 기호나 어떤 그림으로,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 같은 거 만드셔서 이렇게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한두 페이지 내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흐름도도 딱 2페이지로 딱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목별로 한두 페이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영이 한두 페이지, 뭐 경제가 한두 페이지, 그 다음에 뭐 회계나 재무도 한두 페이지. 자,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시험장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시험장에 지참하실 목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보시면 이제 가관이에요. 그쵸? 시험장 가보시면요. 별 사람이 이제 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이 9시고 8시부터 입시를 시킨다. 뭐 요즘엔 입시 시간도 딱 제약을 하는데, 만약에 더 일찍 올 수 있는 회사다. 어떤 사람은 새벽 한 6시나 7시쯤 이렇게 배낭을 메고 옵니다. 와서 앉아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다 올려놓고 막 돌려봅니다. 그쵸? 하나라도 기억이 나게끔 하려고.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 무조건 떨어진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기 전에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종이장 한 대여섯 장 들고요. 버스 타고 갈 때 지하철에서 그것만 딱 봐도 다 떠올라야 돼요, 기억이. 내가 10번 틀렸던 거. 이건 3번 틀렸던 거. 이건 누구랑 얘기하다가 깨달은 거. 그게 다 떠올라야 돼. 막 시각적, 입체적으로. 그림, 그죠? 그리고 가서 시험장 가서도 한 10분 보면 다 들어오게끔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 가서 책을 펼치고 있다는 건 진짜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 빠진 게 요약하여죠. 요약하여. 직접 요약하여 손으로 정리가 돼야 되죠. 한두 페이지 이내로. 얼마나 이 안에 여러분의 내공이 쌓였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게 다 집약돼 갖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붙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딱 어느 지점.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오른쪽 규탱이 위쪽 빨간색. 이건 그 아래쪽 네모칸. 이게 딱 떠올라야 돼. 뭐가 하면은. 그 정도까지 이게 반복해서 보셔가지고 그냥 거의 너덜너덜해지고 안 봐도 막 그려질 때까지 이거를 보시고 시험장 가서 한 번 더 보는 정도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만들려면은 요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이 이해가 안 되면 요약할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되면 어떻게 요약해? 다 옮겨 적지. 이해 안 되면요 다 옮겨 적게 되거든요. 절대 그런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는. 정확히 이해해서 그것도 이제 제가 여기 써드렸는데 기호 그림이 뭐냐면 외우는 방법까지 고안해서 아예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다가 외웠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외웠던 건데요. 시날난료 계명 거가강 이렇게 외운 게 있어요. 시날난료 계명 거가강 9개네. 이 뭐냐? 여러분 모르죠? 저만 아는 거지. 뭐냐면은 영어에서 이트 용법이에요. 이트 쓰는 용법인데 시간, 날짜, 날씨, 요일, 시날난료 계절, 명함, 계명 거가강, 거리. 그다음에 가는 뭘까? 뭐 강은 강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틀을 쓰는 용법을 제가 외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흐름도에 써 있으면요. 시날난료 계명 거가강. 이걸 친구가 복사해달라 해서 복사해줘도 걔는 몰라요. 아예. 나만의 언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언어로, 그죠? 아주 예쁘고 그냥 기억에 확 나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학교 때, 제가 재수할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집하고 재수하는 학원 사이의 거리가 그 당시에 버스로 주로 이동했었는데, 1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그래서 1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러면 버스에서
국사만 공부하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국사만.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왜냐면 다 했던 거니까 고3 때.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1년 동안 이것만 봤는데, 그러니까 국사는 책상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버스에서만 했어. 버스에서만. 1년 동안. 근데 이제 그 당시 20문제 나왔는데 20문제 다 맞췄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딱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어차피 시험은 요 안에서 나온다.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요런 과정 거친 다음에 이거를 요약해서 흐름도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그림으로. 그러면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다 들어와요. 무슨 얘기 딱 들으면은 어디에 뭐가 있다. 그리고 의미가 뭐고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4단계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 유형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5단계는 연습 문제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거치셔야 되는데 그 기출문제는 우선은 CPA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기출문제 두 가지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그 CPA 기출문제는 왜 보셔야 되냐면은 그래서 경영학을 가지고 문제 만드는 시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가장 권위 있는 문제가 나오고 여기는 출제자가 한 명이 아니라 최소한 3명 아니면 5명이네요. 교수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문제로 많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최근에는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다 공유하는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지금 주어진 그런 정보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문제라서 보자. 교수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자기 이름 걸고 내는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기출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공기업의 수준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위를 파악해야 돼요. 어느 범위에서 되는지 회사마다 다 달라요. 회사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는 경영만 낸 데도 있고 어디는 경영과 재무만 낸 데 있고 어디는 경영과 회계만 낸 데 있고 세 개 다 낸 데가 있고 셋 다 난이도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경영 안에서도 마케팅 위주로 내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략이나 뭐 조직 위주로 내는 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공기업 기출은 보셔야 되는데 공기업 기출은 비공개예요. 비공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신 거를 나오자마자 복원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학생들, 여러분 말고 앞에 기수도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복원해서 그거를 다 나눠드려요. 우리 전체가 다 공유할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또 제가 알고 있는 제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구해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보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요거는 요 두 개는 기출문제는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참조.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요게 요즘 트렌드구나. 이 트렌드가 있거든요. 유행이. 유행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요런 문제들이 요즘에 자주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연습 문제는 실전 연습용인데 이건 연습으로 내가 하는 것인데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주요 주제만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서 요령, 푸는 요령까지 푸는 가장 쉬운 요령까지 확정시켜 놓는 거예요. 가장 쉬운, 가장 쉽고 빠른 요령을 확정시켜 놓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요 주제는 아까 30개에서 1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주제는 한 주제당 객관식 문제는 약 5문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한 주제당. 한 주제 안에서 객관식 문제를 만들면 5, 최대 맥스예요. 더 만들기 어려워요.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약 150에서 500문제 정도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상 하지 마세요. 이게 시간 단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막 쓸데없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거 다 모아다서 풀려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표준 문제를 맥스가 이거예요. 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서 나한테 여기다 하나 더 넣으면 나한테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왜냐면 여러분 중에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있고 말을 잘 이해한 사람이 있고 수리를 잘 숫자에 빠른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방법을 제가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그 직관력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정시켜 놓자는 거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재무관리를 공부하는 과정에 재무관리는 계산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산 문제, 재무관리의 계산 문제를 푼다 그러면 푸는 방법이 첫 번째는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공식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배우시면 알지만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갖고 푸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자 의도를 갖고 파악한 답을 구하는 방법이고 보기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다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주제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주제를 좀 파악해서 그거 갖고 푸는 방법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되게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5단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되도록 많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문제는 많이 풀수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우리가 만약에 뭐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 운전면허 시험 그 책자를 막 그냥 뭐 크라운 것도 사고 여기 거 사가지고 막 다 풀어본다. 그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되도록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 올라갈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름 때쯤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쯤 되면요. 이제 암기 과목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보통. 1학기 때는 그래도 영수국 이런 거 해도 되지만 암기 과목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시중에도 그런 책이 나와요. 넘기는 책 있잖아요. 저 공부할 때는 뭐 핵심 체크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 뭐 대성 거, 종로 거, 뭐 중앙 거 이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집을요. 각 출판사별로 모으면 한 10권 정도 될 거예요. 미니멈. 출판사가 많으니까. 그걸 딱 모아놓고 야 이것만 여름방학 때 다 풀면 난 다 붙는다. 세상에 나온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니까. 그렇게 마음먹고 내가 여름방학 동안에 그 많은 문제를 다 푼다고 하면 공부를 되게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그러면서 막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웬만한 건 다 알 것 같아. 해설 보면 다 알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또 속도도 나는 게 문제집별로 차이가 나는 문제도 많지 않아요. 주목되는 것도 많다고. 그러니까 막 속도감 생겨갖고 10권 다 떼면은 되게 만족스러워요. 마음은 되게 편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온 문제 다 봤기 때문에 뭐라도 풀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시험장 들어가 보시면은 아예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지만 조금만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못 풀어요. 응용력이 없어져 버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공부는 바람직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문제만 여러 방식을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고, 난 이 중에 요 문제는 요 방법이 제일 좋아. 예를 들어서 요 방법이 제일 좋아. 그걸 옆에서 써놓는 거예요. 이거를 풀면 몇 초 걸리고 몇 초 걸리고 몇 초 걸려서 이게 제일 빨라. 그리고 제일 안전해. 내 성향 봤을 때. 나는 그래프가 제일 안전해.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풀어야지. 그거를 아예 정리해놓고, 그거를 2번, 3번만 하시면 응용 문제가 나와도 항상 풀 수가 있어요. 응용 문제가 나와도. 그게 더 빠르게 붙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의욕이 넘친 분들은 저희가 이제 문제를 드리거든요. 그 스터디 팀에서 하시라고 문제를 드리는데 그거 풀고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새로운 문제집 소개시켜달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소개는 시켜줍니다. 그래서 좋은 책도 있고 나쁜 책도 있으니까 소개시켜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책, 아주 세상에 나온 제일 좋은 책 한 권만 반복해서 푸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안전한 방법이지 이런저런 책 많이 구해서 푸시는 거는 시간 낭비, 돈 낭비고 어찌 보면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책 갖고 공부하다가 저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봅니다. 보면은 어떤 책은요 답이 2개인 것도 있고요. 문제가 틀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아요. 오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그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이요 다 창작된 게 아니죠. 베낀 것도 많고요. 이렇게 막 그냥 짜집기 한 책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 책들을 보면은 오류를 그 선생이 발견하지 못하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학생들이 접했을 때 다 아는 문제인데 왜 답이 두 개지? 막 헷갈리면 오히려 자신감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보면 이건 답이 두 개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제가 바로 잡아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시간을 많이 낭비하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도 괜히 고민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문제, 아주 검증된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반복해서 그냥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요. 내 거로 확실히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조건 빨리 붙어요. 시험장 가보면 알지만 그냥 뻔하다. 공부하신 분에 한해서 나올 게 다 뻔하고 딱 보면 견적이 나. 이거 몇 분에 풀고 몇 점 맞을 수 있어. 그리고 딴 학생들은 몇 점 맞을 것 같으니까 내가 요 정도만 더 신경 쓰자. 그 정도까지 된다. 그쵸? 그냥 너무 불안해갖고 문제가 못 나올까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간 게 아니라 어차피 공기업 시험을 낼 거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요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아주 쉽게 정복하는 문제고 이건 좀 어려운데 시간이 모자라면 이건 제낄 거.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내가 제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시험장 아주 자신감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이걸 진짜 반복해서 푸셔야 돼. 진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제가 이 재무관리나 회계학 문제풀이반 가서 여러 번 강조할 건데 회계나 재무는 새로운 문제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창작해서 내봐야 나중에 막 욕먹어. 오류 있다 그러고 뭐 잘못됐다 그러고. 검증된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것만 우리가 모아서 열심히 푸는 게 더 안전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마지막 6단계가 뭐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로 연습하는 단계요.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연습이냐면 문제 푸는 요령 연습이에요. 문제 푸는 요령 연습이고 이거는 실전 연습. 자, 그럼 모의고사 실전 연습이 왜 필요하냐 제가 잠깐 강조드리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진짜 시험 봤을 때 이제 진짜 시험 본다고 칠게요. 여러분 실력보다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되게 실제 점수가 못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기까지 5단계까지 잘 정리가 끝내 있어요. 거의 이제 자신감 충만합니다. 이제는 뭐 어떤 문제 나와도 다 잘 풀 자신 있어. 그냥 전날 고민 안 하고 그냥 푹 자고 가도 돼요. 그냥 풀 정도가 다 돼. 그런데 시험장 가면 점수가 잘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시험장에서 만나는 실전 그 상황, 여러 변수, 이 변수가 내 점수를 실력보다 낮게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시험장에 그 지각을 해갖고 막 뛰어가고 있어요. 지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9시 입실인데 8시 59분에 겨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숨 헐떡이면서 겨우 도착했어요. 막 문 잠그는 걸 막 잠깐만요. 그래서 막 문 막아가지고 겨우 들어갔고 비집고 들어가서 딱 앉았어요. 앉으면은 자기 자리에 앉으면 자기 자리 찾기도 막 힘들어요. 정신 없으면은 몇 교실에 가서 앉아야 되는지 어디에 그 막 헤매잖아요. 그래서 앉았더니 벌써 막 시험지 나눠주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앉자마자 내가 마음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막 후회가 됩니다. 왜 내가 어제 늦게 잤지, 뭐 길을 왜 잘못 잡았지, 뭐 차를 왜 놓쳤지, 막 이런 막 지난 후회가 막 되면서 야 이래갖고 무슨 시험 되겠냐 이런 스스로 자신감을 막 상실이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시험 잘 볼 수 있겠어요? 이것도 다 이게 뭔가 기싸움인데 시험도 기싸움인 거 아시죠? 이 자신감 갖고 들어가는 것도 다르거든요. 기싸움이 있는데 기가 꺾여서 들어간다 벌써. 에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 자신을 봐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렇죠? 이런 어떤 자신감 상실도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일찍 왔어요. 일찍 왔는데 시험 시간을 앞두고 약 한 3분이나 5분 전에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화장실 가야 될까? 참을까? 괜히 또 갔다 왔다 혼란스럽고 막 갔는데 또 줄이 너무 많이 길어갖고 못 보고 오면 그것도 또 황당한데 이러면서 막 고민하죠.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없이 시험 봐야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있고 화장실 갔어요. 갔는데 막 학생이 막 구름같이 줄 서 있어.
그 막 시간이 막 애매한 거야. 이거를 일을 보고 가면 늦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내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맨 뒤에 앉아 있는데 문제를 앞에서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앞 친구가 막 보고 있어 문제를. 되게 억울해, 그죠? 내가 몇 문제 놓치는 것 같고, 또 뒷사람 걷어오라 그래. 그럼 앞사람 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막 억울하기도 하고. 시험 감독이 지나가다가 내 옆에 와서 내 문제를 막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말도 걸어요. 야,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서 막 말 걸거든요. 그거 막 신경 쓰이죠?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가끔 섞이는데, 나는 막 말 문제 보고 있는데 누가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거기 막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산 문제는 7번, 8번 가 있거든. 그렇죠? 쟤는 어떻게 벌써 저걸 풀지? 그러면서 막 신경 쓰입니다. 그 다음에 내 뒤에 있는 애가 내 의자를 막 발로 툭툭 차요. 이런 애도 있고요. 또는 막 어떤 사람이 막 머리 냄새가 난다든지, 앞사람. 그쵸? 별 변수가 다 있을 거야. 막 땀을 막 뻘뻘 흘려갖고 막. 또는 옆에 있는 창가인데 찬바람이 막 들어와. 생각해 보세요. 어딘 막 히터를 너무 세게 틀어갖고 막 졸려. 다 내 실력보다 낮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높게 만드는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면은 모르는 문제 찍어서 맞출 때. 그거는 실력보다 잘 나와. 근데 그거 외에는 다 실력보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전 연습을 안 하시면은 항상 점수가 못 나와요. 억울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연습을 다 하셔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 저희가 할 때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달라고 그래갖고 집에 가서 풀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성적 나오고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시간 맞춰서 오는 거 연습, 와서 답안지 만들고, 또 답안지 바꾸는 것도 또 고민될 때도 많아요. 이게 한 10분 만에 잘못된 거 알고 바꾸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 한 5분 남겨놓고 이게 답안지 몇 개 틀렸어요. 이거 고민되죠. 이거 바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죠? 이걸 다 연습해 보셔야 돼. 또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문제 안에 오류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슬기롭게 처리하고 넘어가야지, 아는데 분명히 알아서 맞춰야 되는데 답이 2개가 후보로 마지막 남았어요. 그거 계속 고민하는 거야. 이거 뭘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객관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얘를 찍는 게 안전할 거야. 그리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연습을 이때 다 해야 돼. 이런 데는 그런 걸 못 만나. 그렇죠? 시험장에 늦는 거, 시험 환경, 시험장 환경, 또 옆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걸 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극복할 정도가 되려면 뭐가 되냐? 숙달된 사람은 극복해. 어떤 상황이 와도, 예를 들어 우리가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요, 앞에 돌발 변수가 나와도 그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가 있죠. 근데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돌발 변수 나올 때마다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돌발 변수를 다 감안하고 넘어서야 되거든. 그러니까 숙달돼야지.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6개월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는데.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가시고요. 이게 1단계가 한 3달 가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건 금방금방 돼. 나머지는. 금방 되니까 일단은 1단계를 굉장히 마음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꼼꼼하게, 지금 버릇을 안 들이면은 대개 이제 학생들이요, 특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특히 이제 경영학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와서 수업할 때 어떤 우려가 있냐면은, 수업 듣다가 이거 아는 거 제껴, 이거 안 중요해 제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안 중요해 제껴가 제일 나쁜 거예요. 안 중요한 걸 하겠어요, 수업 시간에? 사실은 다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워낙 이 선입견이 있어갖고, 나 경영의 신이야, 난 너무 잘해, 난 너무 자신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저 시험에 안 나와 저거, 막 빼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라도 그냥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라도 들으면 그게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내 거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1단계. 물론 그게 다 시험에 나온다고 하진 못하겠지만, 그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물론 이렇게 하면 점점 추려지는 거예요. 당연히 더 중요한 거 위주로 갈 거고, 중요한 걸 더 많이 할 거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마음 자세가, 설마 이것도 해야 돼? 무조건 하세요. 저것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1단계에서 그 마음을 버리면 사실 공부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1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1단계가 정착될 때까지는 좀 답답하게 느낄 거예요. 이 공기업을 준비하라는데 왜 이런 상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인적성 문제 같은데 보면은 좀 너무 초등학교 수학 산수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한 번씩 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여기서 내가 빠진 오류가 뭐가 있는지. 제일 황당한 게 일이 쫙 있는 거, 일 세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일이 쫙 있어. 일이 몇 개가 있네. 이런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거든. 다 접해봐야 돼. 다 접해보고 다 나름대로 요령 갖추셔야 되고. 그렇죠? 그걸 같이 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 제가 앞에 기수 학생보다 조금 더 좀 길게 했어요. 좀 길어졌는데 좀 쉬셨다가 들어와서 이제 이론 부분 들어가는 거 하겠습니다.